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6월 22일 돈 파는 가게에서 오프라인으로 재테크 세미나를 처음 해보았는데 30명 정도만 모시기로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40여 분을 초과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거의 빠진 분이 없이 신청자 가운데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된 중학교 동창 친구도 만났습니다. 정말 몰라보았는데 막상 나중에 마치고 이름을 듣고 나니 그 친구 얼굴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거의 변함이 없더라고요.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 즐거움도 있었고 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1부, 2부, 1부는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으로 이제 삼성증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꼭꼭 집어서 쪽집게 같은 그런 유익한 정보들에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였고요. 2부 시간에 제 시간이었는데 장기 투자는 끝났다라는 제목의 축적과 활용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주제로 1시간여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테크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뭐 다른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격가지로 같이 진행할 수 있지만 편안하게 또 이 방송에서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제하고 축적과 활용의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주제로 엑기스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그때 모임에 오시지 못했던 분들이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장기 투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 원리, 원칙, 이론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강조되는 투자 방법입니다. 장기 투자. 결국 이제 시간의 투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장기 투자에 대한 효용성이 최근 들어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도전을 받고 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축적과 활용의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축적 이론과 활용 이론인데요. 이 축적 이론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착실하게 일해서 아껴 쓰고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 자, 이런 말 자주 들었고 또 자주 했죠. 착실하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아껴 쓰고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된다. 이것은 또한 오랫동안 많이 저축할수록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것이 곧 장기 투자의 기본적인 인식이죠. 이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는 서로 이제 맞물리는 건데 시간을 길게 해서 투자하면 또 그 가운데서 잘못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를 적절히 활용해서 오랫동안 많이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이론이 이제 축적 이론이라는 거죠. 이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 자, 장기 투자는 이 축적 이론에서 중요한 투자 방법이고 이 분산 투자는 분산은 여러 가지가 있죠. 투자 대상의 분산, 예를 들면 뭐 금융, 부동산, 뭐 채권, 뭐 이런 쪽의 분산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의 분산, 뭐 한 방에 거치식 투자처럼 한 방에 일시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돈을 나누어서 예를 들면 한 달에 얼마씩 또는 뭐 몇 개월에 얼마씩 이렇게 길게 나누어서 시간을 분산해 가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금액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방에 훅 하는 일시금 투자 아니면 쪼개어서 하는 분산 투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 축적 이론에서는 한 방에 훅 들어가는 이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이것이 이따가 다시 또 연이어 설명할 활용 이론과 서로 이제 반대되는 측면인데요. 이 활용 이론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활용 이론은 축적 이론과 달리 단순히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투입된 순자산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에 집중하면서 외부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라는 것인데요. 자, 오른쪽 그림이 어떤 운동선수입니까? 장대 높이뛰기죠. 장대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이 장대가 일종의 우리가 지렛대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외부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 어떤 게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는 대출을 활용한 투자가 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에 부동산 쪽에서 가장 활성화되었던 많은 사람들, 특히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던 투자가 바로 갭 투자죠. 아파트 같으면 전세 보증금 끼고 또 약간의 대출을 얻어서 그 집을 소유한 다음에 투자한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 차익을 회수하는 것이 바로 갭 투자입니다. 자, 이때 이것이 이제 아주 최근의 대표적인 활용 이론에 해당하는데요. 외부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 자, 이 갭 투자에서 외부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뭐 전세보증금, 다른 사람들이 내놓은 전세보증금도 이용을 했죠. 또 모자라는 돈은 은행의 대출도 이용을 했죠. 당연히 대출에는 대출 이자가 발생하겠죠. 자,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투자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불리려고 하는 전략, 이것이 바로 활용이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이제 활용 이론과 축적 이론을 조금 이제 비교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축적 이론은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돈을 모은다.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아껴 쓰고 저축을 해서 은퇴할 때까지 돈을 모은다. 반대로 이제 활용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돈과 자신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뭐 돈만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돈과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 약간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죠. 사실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축적 이론에서는 재테크나 투자에 대해서 그닥 신경 쓰지 않는 것이고, 오로지 그냥 원금만 꼬박꼬박 모으면 원금을 잃지 않으면 돼. 활용 이론에서는 돈과 재테크, 그러니까 투자나 재테크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의 돈, 또 자기 자신의 몸값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축적 이론에서는 순자산이 부를 결정한다. 순자산은 뭡니까? 자산 마이너스 부채죠. 그래서 이 축적 이론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빚이 없다, 부채가 없다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로 부채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돈이 생기면 얼른 빚부터 갚아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반대로 이 활용 이론은 순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부를 결정한다. 끊임없이 돈을 굴립니다. 돈을 굴려서 그 돈이 다시 댐으로 오는 현금 흐름, 바로 그것이 부를 결정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 이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돈을 쌓아두지 않고 계속 내보냅니다. 흘려보내면서 그 흘려보낸 놈이 다시 돌아올 때 플러스 알파, 그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이제 계속 증가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활용이라는 거죠. 축적 이론은 또 DIY족, DIY는 뭐죠? Do it yourself. 그래서 스스로 만들고 돈을 아낀다. 뭐 집에서 간단한 이런 뭐 이렇게 가구를 만든다든지, 또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성들도 그죠. 물론 그것이 이제 취미생활의 일환이기도 있겠지만, 또 만약에 취미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사기 위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동기가 우선된다면 활용 이론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야, 내가 그것 만드는 시간, 예를 들면 뭐 만원짜리, 10만원짜리 그것을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 만드는 동안에 그 시간을 다른 곳에 내가 활용한다면 그것 10개 살 수 있는 돈을 벌겠다. 이것이 바로 활용 이론자들이라는 거죠. 돈 자체보다 시간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이 활용 이론을 활용 이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행도 자주 갑니다. 왜? 그 여행을 가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축적 이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행을 낭비적인 돈을 소비하는 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축적 이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행을 잘 가지 않습니다. 자, 또한 축적 이론은 당연히 투자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활용 이론은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높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적 이론은 투자는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주로 원금 보장형 상품들에 많이 가입하고 있죠. 투자는 아주 무섭게 두렵게 생각합니다. 축적 이론은 그래서 무조건 분산 투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분산해야 되니까. 투자는 위험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원금 보장만 하더라도 은행과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이 금융권. 자, 이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죠. 높은데 또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있는 분들도 여러 은행으로 분산합니다. 1금융, 2금융. 이것이 또 원금이 보전되는 상품에 가입하면서도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축적 이론입니다. 반대로 활용 이론은 집중 투자를 즐깁니다. 찬스가 났을 때 현재 가진 자원 플러스 외부의 다른 자원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가져와서 한 방 크게 굴리는 거죠. 아파트 이런 게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자산이 상승기에는 이 활용 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극대적으로 최대한 활용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고객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십몇 년 동안 이 축적 이론자였어요. 축적 이론자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왜냐? 그래서 이제 정말 투자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은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자녀까지 제대로 케어 못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는 다른 주부들이 아파트 투자를 잘 해서 매덕을 금세 벌더라라는 거죠. 아,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 활용 이론은 지금 현재 찬스다 싶을 때 감각적으로 지금 현재의 자원 플러스 외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 바퀴 쑥 굴립니다. 마치 눈사람을 한 바퀴 쑥 굴립니다. 눈사람의 크기에 따라 다르죠. 눈을 크게 만들어서 한 바퀴 쑥 굴리면 금방 그 눈이 그죠? 눈덩이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활용이라는 거죠. 활용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적 이론은 종합적으로 보면 좀 이제 돈을 불리는 방식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점, 반면에 활용 이론은 능동적인 관점,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축적 이론과 이 활용 이론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커피 공장, 커피 농장, 커피 산업은 대표적인 불공정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뭐 많이 나아졌겠지만요. 예를 들면 커피 농장의 노동자와 다국적 커피 기업을 비교를 해보면 이 베트남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가져온 사례가 해발 750m 고산지대 베트남 잘라이시, 이곳에는 커피 농장들이 많은데 이 커피 재배 농민들이 이 커피 원두 1kg을 그 베트남 돈으로 1만 1000동, 우리나라 돈으로는 700원 정도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 농장 인부 300명 가운데는 15살 안팎의 아이들도 아주 많을 정도로 학교를 포기하고 대학 뱃대서 종일 그 아이들이 일했을 때 고작 1, 2달러 수준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즉 1kg을 700원 정도의 수집상한테 파니까 한 1, 2달러면 1, 2천 원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3kg 정도를
학교도 다니지 않고 종이 일해서 받는 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현지 농장들은 이 그것으로 이제 최고급 원두를 만드는데, 이 최고급 원두를 그저 썩기 전에 팔아야 할 농산물로 여기면서 다국적 커피 회사들에게 헐값으로 파는데, 이 다국적 커피 회사들은 이 커피 원두 1kg으로 서울, 뉴욕, 도쿄 이런 등등의 대도시에서 5,000원 안팎 하는 커피 200잔을 만들어 판답니다. 자, 1kg를 5,000원에 200짜리면 얼마죠? 5,000원에 10짜리면 5만원, 100짜리면 50만원인데 200짜리면 100만원이네요. 그죠? 자, 1kg를 700원에 가져와서 100만원으로 만들어 팝니다. 이거는 엄청난 수익률이죠. 물론 그 과정에 또 유통비용들 발생하고, 또 다국적 커피 기업이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겠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원재료 구입비와 그것을 가공해서 만들어 파는 커피의 최종 소비자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세계 커피 시장이 300억 달러 규모로, 이렇게 생산자들은 12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데, 한 20년 전에 세계 커피 시장 규모가 300억 달러였을 때 이 생산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120억 달러 33%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들은 고작 80억 달러 16%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축적 이론과 활용 이론을 한번 엿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제조업, 자, 커피 농장도 농업이지만 일종의 그 커피를 생산하는 제조업이죠. 또한 이 원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다국적 커피 기업들은 커피라는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다국적 기업에서 이 다국적 기업의 제조업, 그 성공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 제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값싼 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원료를 아주 안정적으로 값싸게 확보하는 것이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가져온 원료를 통해서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가공 제조 능력이 있어야겠죠. 세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을 안정된 팔로 제대로 이제 팔아내야겠죠. 그죠? 이 1, 2, 3가 이 제조업 성공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애플과 삼성전자가 글로벌 매출이 비슷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애플이 항상 더 앞서 왔지만, 그런데 이 마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몇 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애플은 어떤 그 부품이라든지 그 아이폰의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안정적으로 값싸게 가져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애플이라는 우리가 마니아층을 만들어낼 정도로 아주 부가가치 높은 제조를 하죠. 그 다음에 애플 브랜드를 제대로 구축해서 안정되게 판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다국적 커피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가난한 나라를 통한 안정적이고 값싼 커피 원두를 확보하는 것은 이 다국적 커피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국적 커피 기업과 커피 농장의 사례에서 금융회사 성공의 조건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금융회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금융회사를 제조업에 비견해서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이고 값싼 원료 확보. 자, 이때는 이 금융회사는 돈놀이하는 회사죠. 돈이 원료입니다. 그죠? 돈을 자금을 안정적이고 값싼 자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부가가치 높은 상품 개발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대출 상품으로 이해해 보시면 아주 쉬울 겁니다. 세 번째,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기업에 안정적으로 팔아야겠죠. 이것이 금융회사 성공의 조건입니다. 대출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자, 금융회사는 고객의 돈, 즉 원료를 값싸게 공급받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을 위해 금융회사는 자동이체 등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고객의 돈을 받습니다. 자, 고객의 돈, 원료를 값싸게 공급받기 원한다. 어떤 생각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릅니까? 바로 예금, 적금, 금리죠. 우리가 이것을 가장 금융회사, 시중은행에서도 뭐 이런 제2금융권은 말할 것도 없이 은행이라고 이름 붙인 회사들의 가장 큰 수익, 안정적인 수익이 바로 예금과 대출, 예대 마진인데, 이 예금은 돈을 값싸게, 원료죠. 값싸게 공급받는 가격이죠. 그래서 아주 예금은 쌉니다. 뭐 1.5, 2 이 정도 수준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팔아먹을 때는 아주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대출 상품. 뭐 대출 상품의 이자가 얼마인지는 뭐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금융회사는 안정적이고 값싼 원료, 즉 적은 이자로 이 고객들의 돈을 안정적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이 자동이체, 이게 자동이체나 이런 방식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통해서 고객의 돈을 가져오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자동이체하면 뭐 할인해주고 뭐 이자를 우대해주고 이런 이유가 안정적이고 값싼 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죠. 또한 금융회사는 이렇게 가져간 돈을 한 번 가져가면 오랫동안 보유하기 원합니다. 장기 투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비롯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이 만기에 대해서 은행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적금이 만기를 은행에 찾으러 갔을 때 은행 담당 창구에서는 가능하면 그냥 돌려주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손님, 이 돈을 어디에 쓸 곳이 있나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조금 뭐 당장 쓸 곳이 없다 하면 얼른 다른 상품을 제안하죠. 비록 만기가 되었지만 지금 예금, 적금은 이것을 가져가게 하지 않고 다시 그 은행이 보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장기 투자가 은행 입장에서 좋은 것, 금융회사에서 좋은 것은,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돈을 안정적이고 값싼 원료를 확보한 금융회사가 장기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아주 장기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금융회사 성공의 조건이다. 자, 이렇게 이해할 때 금융회사와 이 고객들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어 보았던 활용 이론과 축적 이론에서 각각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금융회사는 당연히 활용 이론에 서 있습니다. 고객의 돈들을 싸게 가져와서 비록 비용을 주더라도 고객의 돈이니까 외부의 자원이죠. 금융회사 입장에서 이 외부의 자원을 싸게 가져옵니다. 저금리로 가져와서 높은 금리로 팔아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활용 이론이라는 거죠. 반대로 이 고객들은 축적 이론입니다. 그죠? 은행에 계속 돈을 줍니다. 은행에 계속 돈을 쌓아갑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쌓아가면 부자 된다고 생각하는데 10년이 지났더니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었나요? 은행을 이용했더니 원금을 까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더니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돈의 필요에, 현실적인 필요, 미래의 필요를 충당할 만큼 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다급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금융회사의 안정적이고 값싼 원료는 무엇일까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뭐 CMA나 MMF도 포함하고요. 정기적금, 그 다음에 또 연금저축도 우리가 신탁, 은행 상품인 신탁이 있고 또 연금저축보험이 있죠. 그죠? 이런 것처럼 연금저축, 은행, 그 다음에 연금저축보험, 이것들이 아주 안정적이고 값싼 원료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아주 싸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원금 보장형 금리 연동형 장기저축성 보험.
적립보험료가 많은 장기 보장성 보험. 장기 보장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고려해서 무언가 보험료를 높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괜히 그죠? 장기 보장성 보험들은 보통 10년 납, 20년 납 이런 쪽들은 거기다가 해약 환급금을 높이게 적립 보험료를 높이기 위해서 보험료를 더 많이 주면 보험회사에서는 그냥 콜입니다. 그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장성 보험은 적립 보험료가 최대한 없는 순수 소멸형으로 값싸게 가입하기 원합니다. 보험료가 비싼 보장성 보험료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신보험 같은 경우입니다. 비록 이제 종신보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먼저 이야기하면 재산이 많은 이 자산가들은 종신보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에게 종신보험은 죽으면 얼마 나오는 그것 때문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금 마련이나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상품이 종신보험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부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의 종신보험은 바로 사망보험금, 가장이 잘못되었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이 살아갈 수 있는 미천으로 바로 사망보험금이 필요해서, 왜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생명보험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이것이 보험료가 비싼 종신보험일 필요가 없고, 후자인 경우에도 바로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종신은 말 그대로 언젠가 사망할 때까지 100세에 사망해도 1억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1억원짜리 종신보험이라면, 그런데 뭐 30세, 40세에서 그 1억을 나중에 100세 때 돌려받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정말 쓰레기 값인데, 휴지값도 안 되는데,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딱 필요한 때에 그 보장이 있으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30세, 40세 같으면 앞으로 이 어린 자녀들 생각할 때 한 20년 정도까지, 그죠? 한 20년 정도까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뭐 그 정도 기간을 정해서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면 훨씬 보험료가 저렴하죠. 당연히 거기는 적립보험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싼 종신보험과 아주 보험료가 이제 사망보험금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보장 사이즈는 동일한데, 비싼 종신보험과 아주 보험료가 저렴한 이 정기보험료의 차액을 어떻게 한다? 순수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죠. 그렇게 불려가는 것이 종신보험이나 또 적립보험료가 많은 장기 보장성 보험의 보험을 통해서 보장성 보험을 통해서 돈을 불려가려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훨씬 유리하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융회사의 안정적이고 값은 원료들에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이제 펀드 이런 쪽들이 빠져. 물론 펀드는 은행에서도 팔고 정권에서도 팝니다. 근데 이 펀드는 금융회사의 안정적이고 값은 원료가 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이 펀드는 은행이나 정권회사가 판매해 줄 뿐이죠. 그 돈을 은행이나 정권회사가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펀드를 판매하는, 이렇게 만드는 우리가 자산운용회사, 펀드회사 있죠. 이 펀드회사도 그 펀드로 들어온 그 돈으로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펀드의 목적에 맞게 자금을 계속 굴려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펀드 자산운용회사도 펀드에 투입된 돈을 자산운용사 계정에 가지고 있지 않고 수탁기관이라고 하는 별도의 일반 시중은행에 돈을 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계좌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넣어 놓은 다음에 운용 지시만 하죠. 이 펀드 자산운용회사들은. 그래서 이것을 원료라고 보기는 이제 곤란하다 해서 이제 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거하는 상품들을 그것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보험 금융회사의 활용 이론에 우리의 돈이 쓰이고 있다. 우리는 축적 이론에 매몰되는데, 그렇게 해서 10년, 20년을 지났더니 돈이 되더라. 당장의 필요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필요한 돈조차도 만들기 힘든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런 뜻이죠. 물론 이게 축적 이론이 좋은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죠? 뭐 경제 성장률이 높고 정년이 보장되고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매년 급여가 인상이 되고
고금리고,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니까 고금리, 돈의 필요가 많아지죠. 투자 등등해서. 또 이때는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자산 가격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부동산 쪽이죠. 부동산의 수요가 계속 생기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공장을 계속 지어야 하고, 또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집이 계속 필요하고, 그래서 아파트, 토지 이런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이런 시절은 정말 축적 이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을 던져 놓으면 뭐 은행에만 맡겨놔도 고금리였으니까, 그리고 또 잘릴 염려 없으니까, 그죠? 또 나라가 계속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망할 염려 없으니까, 또 자산 가격, 아파트를 어떻게 사두었더니 그냥 10년이 지나면 크게 올랐습니다. 가장 또 더 현실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80세 수명이 짧았다는 거죠. 적당히 은퇴 이후에 적당히 살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축적 이론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연령으로 보면 최소한 지금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이 축적 이론 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60대 이상 분들은 뭐 투자, 재테크 이러면 끔찍하게 싫어하고, 원금이 보장되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빚이 있는 것을, 부채를 가지고 얻어서 뭘 한다는 것을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50대는 굉장히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축적 이론으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체험하는 시대에 또한 동시에 살고 있으니까, 이 소위 말하면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래서 50대는 굉장히 헷갈리고 있고, 40대 이하는 무조건 하고 활용 이론에 많은 포인트를 두어야겠죠. 자, 그런데 이처럼 이제 반대로 축적 이론이 불리한 때가 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경제 성장률이 낮아요. 낮은 경제 성장을 한 3% 성장 이상이 되면 참 경제 잘했네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취업과 고용이 불안하죠. 급여 인상 꼬박꼬박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이죠. 그러다가도 잘리기도 합니다. 회사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저금리입니다. 자산 가격은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그죠? 또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100세 인생.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 이론에 익숙했는데 수명까지 길어지니까 당장의 미래에 앞으로 필요한 돈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자, 축적 이론이 불리한 때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축적 이론이 좋을 때가 있고 불리한 때가 있다고 하면 축적 이론이 지금 좋았던 때인가, 지금이 불리한 때인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이것들을 잘 따져서 노선을 잘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크게 이제 대별해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시간과 노력 경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축적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바쁘게 열심히 사는 데 집중하고 그것을 최선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이제 결과 경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활용 이론자들인데, 구체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이게 시간을 얼마나 부었는지,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보다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고 갑자기 뭐 활용 이론을 하자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습관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특히 정서적 습관은 뭐 머리는 이해해도 몸이 안 움직이죠. 머리가 이해하는데, 머리는 이해하는 대로 몸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려면 고장납니다.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습관화된 속에서 조금씩 소위 말하면 요즘 이제 좋은 말이죠. 융합. 그런 이제 융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뭐 40대, 50대가 이런 축적 이론과 활용 이론이 계속 속에서 부딪히는, 세상을 보니까, 시대를 보니까 활용 이론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활용 이론으로 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돈 파는 가게 구독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정말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던 게 정말 후회스럽다. 이 이야기는요, 모르고 살아도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축적 이론이 좋았던 때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사니까 안 되고 있다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그 시절에는 그랬던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절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식했다면 이것을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돈 파는 가게 구독자분들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잘못되었다, 이제부터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은 이 축적 이론, 즉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도 활용하고, 또 활용 이론, 이것도 활용하고 이런 게 헷갈리는데, 축적 이론의 분산, 장기, 이 투자 방식도 투자 방식뿐만 아니라 이 활용 이론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장기가 아니라 약한 중기, 단기와 장기의 중간 정도의 투자 기간으로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 활용 이론도 섞어서 서로 융합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축적 이론이냐 활용 이론이냐 옳은 나싱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익숙한 방식대로도 해가면서 또한 이 활용 이론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대라는 거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저도 실패합니다.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닌데. 그런데 돌이켜보면 만약에 지금 뭐 한 50대라고 하면요, 앞으로 100세 수명이면 50년 남았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50년. 30년, 40년만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즉 성인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실패를 경험하십시오. 또 훨씬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에 뜨거라 싶어서 그냥 이제는 하지 않을 거야, 과거의 방식이 좋아서 이렇게 하면 또 그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때 또 후회합니다. 오히려 지금 실패했을 때 이 실패를 경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때도 반드시 우리가 현금 보유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현금이 하나도 없이 뭐 다 투자해버렸는데 그게 잘 못되면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자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현금 보유, 적정 수준의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현금 보유는 현금 보유 그 자체가 하나의 주식 종목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축적 이론과 활용 이론은 동시에 가져가야 합니다. 같이 융합해야 합니다. 또 지금부터 우리는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활동 시간보다도 오히려. 그래서 더욱더 경험해야 합니다. 작은 실패, 큰 실패든 시간이 훨씬 많이 남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뜨거라 하면서 옛날 축적 이론, 축적 이론 100%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10년 후에 다시 후회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방법,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10년도 흘렀고 나이 그만큼 더 먹었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들 지금보다 더 불리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요, 축적 이론과 활용 이론을 조금 융합해 보는 겁니다. 자, 금융 쪽에서 어떤 집중하고 중기적인 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한 3개월 이상, 주식 직접 투자는 어떤 종목으로 가면 한 3개월 이상 지켜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주식 직접 투자에 대한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 직접 투자할 때 손해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심지어 이 돈을 몇 년 동안 여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투자하고 돌아서서 손해가 나면 조급해합니다. 이거 언제 만회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돈 몇 년 여유가 있고 이제 시작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주식을 조금 길게 보면 과거에 반토막 났던 것도 지금 보면 2배 이상 또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뭐 등등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한 호흡을 첫 번째 여유 작업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호흡을 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단타는 우리가 해야 될 종목이 아니죠. 저것은 정말 피해야 하고, 또 어떤 주식을 담았더라도 조금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켜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P2P 같은 경우에는 썩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6개월 이상을 이제 가야 되죠. 왜냐하면 P2P의 가장 짧은 투자 기간에 3개월짜도 있지만 대체로 6개월 이상이에요. 또 P2P가 요즘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쪽에 P2P를 아주 전문하게 했던 테라펀딩 같은 경우도 망했죠. 테라펀딩은요, P2P 상품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마감되는 그런 회사, P2P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P2P 시장의 신, 하나님, 그래서 가테라로 이렇게 별칭이 있을 정도였는데 망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P2P도 결국 P2P로 대출을 받아갔던, 투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망하면 이게 대책이 없거든요. 그것들이 많아지면. 그래서 P2P도 6개월 이상인데 이건 역시도 반드시 분산이 필요하다. 모든 투자는 분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분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축적 이론이잖아요. 그죠? 이제 1년 이상이라고 하면 거치식 펀드, 또 ETF 등등 1년 이상의 기간이면 거치식 펀드.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활용 이론에 집중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년 이상 우리가 자금을 굴린다면 거치식 펀드, 그죠? ETF 등을 활용하는 게 좋다. 3년 이상 자금을 굴린다면 ELS 같은 게 있고요. 5년 이상 자금을 굴릴 수 있다면 코코본드 등 이제 중수익 채권들이 있습니다. 코코본드가 왜 5년 이상이냐면 저희 동영상에 코코본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코코본드는 5년부터 콜옵션, 즉 코코본드는 시중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인데 고금리로, 이 고금리로 발행한 채권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5년 또는 10년 콜, 반드시 5년 또는 10년 뒤에 내가 그 채권을 내가 다시 되살려고 하면, 회수하려고 하면 채권 투자자분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라는 옵션, 그죠? 콜 옵션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5년 단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5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코코본드가 왜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면서 고금리로 발행하느냐는 저희 동영상 코코본드 검색하셔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내용 나와 있으니까 공부하시고요. 자, 은퇴 쪽 가보겠습니다. 은퇴 쪽에 이제 은퇴 쪽은 활용 이론보다는 주로 이제 축적 이론, 즉 장기 분산 쪽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매월 꼬박꼬박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베넥 유니버셜 보험,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분산하고, 왜냐하면 기간이 일단 길지 않습니까? 이 은퇴 준비들은 최소한 최소한 5년 10년 이상이잖아요. 그 5년 10년 이상 동안에는 조금 분산해서 꼬박꼬박 성실하게 가는 이 축적 이론을 결합하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이쪽은 은퇴 쪽은 주로 축적 이론에 맞는 이 상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이제 적용 계속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건 역시도 이제 활용 이론 쪽이죠. 집중, 중기니까. 개인 투자 조합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은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는 관리하는 벤처기업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개인 투자 조합도 상당히 그 벤처기업 초창기에 투자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아주 높은 수익률을 시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괜찮은 개인 투자 조합이라 하더라도, 괜찮은 기업 투자라 하더라도 분산해서 하는 게 좋은데, 이것이 소득 공제도 되고, 그죠? 소득 공제도 되고, 또 이자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전환사채 형식의 이런 투자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서, 이것 또한 보통 이제 개인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최소 투자 단위가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고 사모펀드로 운영이 되니까, 사모 방식이니까 49인 이하예요. 49인 이상은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니까 이런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하실 때도 높은 수익성과 또한 위험이 같이 공존해 있으니까
이때 분산 투자를 해야겠죠. 자, 여기도 집중, 자, 이 개인 투자 조합은 목돈을 훅 들어가는 건데, 동시에 제가 분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군데 개인 투자 조합에 분산하라는 거죠. 지금 물론 이게 개인 투자 조합에서 가져오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발굴해서 가져옵니다만 세상 일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다 해도. 그래서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있다면 이걸 개인 투자 조합으로 투자한다면 1,000만 원짜리 5군데를 분산해 두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000만 원이 훅 들어간다는 이것은 활용 이론이지만 5개로 분산한다는 것은 또 축적 이론에 가깝죠. 뭐 지분형 벤처기업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도 저희 돈 파는 가게에서 또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개인 투자 조합이 설립이 되면 기업이 소싱이 되면 안내해 드립니다. 이게 참여할 수 있을지. 그래서 혹시 이제 개인 투자 조합에도 필요하신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미리 연락 주시면 이게 이제 뭐 일반 펀드처럼 항상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대기를 달아놓고 발생할 때마다 그냥 안내를 드려요. 물론 안내 받은 다음에 그때 투자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미리 대기를 달아놔야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계속 일반적인 이런 금융상품처럼 금융기관에 가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부동산 해볼게요. 부동산은 집중 중기. 자, 부동산에 이제 아무래도 축적이 아니라 활용이죠. 일시금이 확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갭 투자나 갱매, 그죠? 갭 투자 좀 한물 갔죠. 한물 갔는데 어떤 의미에서 갭 투자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갭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당장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뭐 전세 자금 끼고 또 대출 받고 요즘에 이제 대출 규제가 아주 심해져서 과거만큼 그렇게 은행 외부 자금을 활용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방식들이 다 갭 투자죠. 경매도 마찬가지고요. 꼬마 빌딩도 관심을 가지시는 여유 있는 분들이 많죠. 그죠? 이 꼬마 빌딩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또한 뭐 갭 투자죠. 최근에 이제 제 가까운 사례 보면 25억짜리 꼬마 빌딩을 한 3년 전에 구입을 해서 몇 명이 어울려서 구입을 해서 지금 한 40억 되어 있고요. 또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차료, 그죠? 임대료 수입이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투자한 몇 사람이 임대료 수입 3천만 원을 나눠 가지고 또 한 3년이 지났더니 15억 원 정도의 자산 가치 상승이 있었네요. 아주 괜찮죠. 근데 물론 흔치 않습니다. 꼬마 빌딩은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팔고 그 지역에 이제 상가니까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 찾느냐, 누가 먼저 그런 준비를 하느냐의 문제죠. 해외 부동산 P2P 같은 것도 요즘 있어요. 해외 부동산. 특히 뭐 캄보디아나, 제 경험인데 캄보디아나 이런 베트남 등의 P2P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같이 투자하는 이런 방식들도 뭐 활용 이론에서 좀 고려해 볼 만하죠. 자, 창업. 우리가 활용 이론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 몸값 올리는 것이 창업입니다. 저희 이제 돈 파는 가게에서 이제 조만간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프랜차이즈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은퇴 이후 50대 이후에도 50년입니다. 길게 보면 50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겠죠. 보통 이제 회사에서 잘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들이, 또는 기존에 하던 업을 접고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프랜차이즈입니다. 왜? 프랜차이즈는 너무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하든 하지 않든 프랜차이즈를 알아보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쪽에 정말 우리가 정보가 어둡죠. 정보가 어두워서 자칫 잘못하면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창업 자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계약을 잘못하면 이게 뭐 장사가 안 돼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을 열어 있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기간이죠.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돈 파는 가게에서 또 정말 전문가를 모셔서 리얼하게 좀 나누어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되는 방송이고자 저희 돈 파는 가게도 끊임없이 몸값을 높이려고 즉 활용 이론의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래서 이제 창업 컨설팅도 돈 파는 가게에서 해볼까. 비용이 뭐 있더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큰 돈을 오히려 세이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한 이제 활용이죠. 활용이론. 외부의 자원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것이 이제 활용이론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재정 컨설팅이나 재정 상담도 가능하면 항상 뭐 보험 분석을 받더라도 저희 이제 돈 파는 가게에서 보험 분석 서비스가 3개까지는 무료인데 3개 이상은 한 건당 10,000원을 받아요. 그 큰 돈 아닙니다. 그런데 꼭 비용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보험을 잘못 들었던 대부분의 경우가 무료 상담 때문에 그래요. 자, 무료 상담은 그 이상의 비용을 항상 대가를 치릅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이렇게 돈을 모으는 2가지 방식, 축적 이론과 활용 이론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까지 적용해서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이 방송 들으시고 혹시 그래도 뭐 궁금하거나 또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있으면 홈페이지, 저희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가 최근 만들어졌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돈 파는 가게로 탁 검색하면 머니마트.kr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뭐 상담 창구에서 내용 남기셔도 되고, 또 홈페이지도 한번 둘러보시고 돈 파는 가게가 어떤 회사인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나오는데 1대1 채팅 통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뭐 이것저것 복잡하고 귀찮으면 전화하세요. 02-536-0153, 02-536-0153. 대부분 제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영상 뭐 주로 보고 많이 전화를 하시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제가 받아서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나누고, 또 그것에 합당한 또 저희가 협력 재정 컨설턴트 같이 돈 파는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재정 컨설턴트 분과 같이 또 일정을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오늘 또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